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여러 논란 속에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연결식이 오늘 서울시청에서 엄수됐습니다. 연결식이 끝난 뒤 박 시장 고소인 측이 기자회견을 열어 위력에 의한 성추행이 4년간 지속됐다고 폭로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첫 공식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거대한 권력 앞에서 힘없고 약한 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공정하고 평등한 법의 보호를 성추행 혐의 인정하십니까? 선생님 다 인정할 왜 의사라고 속였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많이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인파가 보면 우리 바깥은 굉장히 나쁘니까 여기 내 두 사람이 있다.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연결식이 오늘 서울시청에서 엄수됐습니다. 연결식에는 유족과 시도지사, 민주당 지도부, 시민사회 대표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에 발인을 마친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운구차가 서울대 병원에서 서울시청으로 향합니다. 운구차는 20여 분 만인 7시 45분에 시청 앞 서울광장에 도착했습니다. 영정과 위패로 청사에 들어가는 마지막 출근길. 고민정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연결식은 온라인으로 생중계됐고 유족과 시민사회, 민주당 지도부 등 100여 명만 참석했습니다. 연결식에선 고인의 일대기를 담은 영상이 상영된 후 공동장례위원장의 추모사가 이어졌습니다. 박원순이라는 타인에 대한 종합적 탐구나 공인으로서의 그 행적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애도가 끝난 뒤에나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을 것이며 그 열정만큼이나 순수하고 부끄러움이 많았던 사람이기에 그의 마지막 길이 너무 아프고 슬픕니다. 유족 대표로는 딸 박다인 씨가 아버지를 대신해 시민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했습니다. 서울특별시장 박원순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 자리에 시민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서울특별시장입니다. 1시간여의 연결식 후 고 박 시장은 8년 8개월간 시장으로 재직한 서울시청을 떠났습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 추모공원에서 유언대로 화장돼 고향인 경남 창녕에 안장됐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연결식이 끝난 뒤 박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던 전직 비서 측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4년여 동안 지속해서 성추행을 당했다면서 거대한 권력 앞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법의 보호를 받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발인이 이뤄진 날 전 비서 A씨 측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A씨가 지원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시장 비서실 근무 통보를 받았고 비서로 일한 4년 동안 지속해서 성추행이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범행이 발생한 장소는 시장의 집무실 그리고 시장 집무실 내의 침실 등이었습니다. 상세한 방법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괴로움을 호소하며 당시 비서관에게 일터를 옮겨달라고도 요청했지만 소용이 없었고 이후 다른 부서로 발령난 이후에도 추행은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범행이 발생한 시기는 비서직을 수행하는 4년의 기간 그리고 피해자가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난 이후에도 지속되었습니다. 4년여 만에 고소를 결심한 이유도 언급했습니다. 거대한 권력 앞에서 힘없고 약한 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공정하고 평등한 법의 보호를 받고 싶었습니다.
변호인은 가짜 고소장이 퍼지고 고소인에 대한 신상 추적 등 2차 가해가 이어져 추가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소인 외에 다른 피해자가 있었는지는 모른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고소인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변호인 측으로부터 추가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인터넷에 A씨를 사칭해 가짜 고소장을 유포한 누리꾼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고소인 측은 그동안 여러 차례 주변의 피해 사실을 털어놨고 서울시도 이를 알았지만 묵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고소장을 접수한 당일 박 시장에게 피소 사실이 알려졌다며 경찰이 보안 유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계속해서 부장원 기자입니다. 전 비서 A씨 측은 그동안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번번이 묵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변 동료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것은 물론 상급자인 비서관에게 추행당한 사실을 언급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동료 공무원 전송받은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성적 괴롭힘에 대해서 피해자는 비서관에게 부서를 옮겨줄 것을 요청하면서 언급을 한 적도 있습니다. 더욱 절망스러웠던 건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들이었다면서 결국 형사적 수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며 시장의 단순한 실수로 받아들이라고 하거나 비서의 업무는 시장의 심기를 보좌하는 역할이자 노동으로 일컫거나 피해를 사소하는 등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고소인 측은 서울시가 제대로 조사단을 꾸려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도 비난했습니다. 현직 서울시장을 가해자로 지목한 만큼 극도의 보안 유지를 당부했지만 고소장을 접수한 당일 박 시장에게 피소 사실을 알렸다는 주장입니다. 서울시장의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증거인멸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을 우리는 목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고소 사실을 박 시장에게 알린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중요 사안인 만큼 청와대 국정상황실에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변호인과 여성단체는 다음 주 다른 단체들과 연대해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추가 기자회견을 열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여성단체들은 정부와 국회 그리고 정당들을 향해서도 인간이길 원했던 피해자의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책임 있는 대책을 밝혀달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숨지기 전 청와대로부터 자신의 피소 사실을 통보받았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청와대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는 박 시장에게 관련 내용을 알린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의 고통과 두려움을 헤아려 비난하는 2차 가해를 중단해달라고 부탁한다면서 피해 호소인과 가족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 비서실 규정상 각종 사건 사고는 보고받게 되어 있다며 고소장이 접수된 지난 8일 저녁에 통상적으로 사건 발생 보고를 받았지만 이를 박 시장에게 알리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앞서 박원순 시장 장례위원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재고해달라고 고소인 측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고소인 측은 2차 가해가 발생해서 시급하다며 연결식이 끝난 뒤 바로 회견을 열었는데요. 고인과 유족에게 지나친 처사가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고 박원순 시장의 유골함이 장지인 경남 창녕으로 향하던 시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고소인 측은 장례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예우를 갖춰 기다렸지만 고소인의 신상 정보가 유포되는 등 2차 가해가 발생해 회견이 시급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장례위원회가 고통을 겪고 있는 유족들을 생각해서라도 회견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신상을 색출하고 그리고 좁혀가겠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다. 이것은 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려야 될 시점이 필요해서 저희가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고요. 서울시 관계자는 장례가 끝나지 않은 시점에 열린 점이 유감이라면서 고소인 측 주장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고 박원순 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 기관장으로 치르는 걸 두고도 맞섰던 여론은 이번 회견을 두고도 엇갈렸습니다. 고소인이 추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에 맞서 성추행 사실을 일방적으로 폭로한 것이 지나치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이미 박 시장이 고인이 된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따질 수 없는 만큼 한쪽의 주장만 전달되는 것은 문제라는 겁니다. 장례 상황과 상관없이 고소인의 목소리는 알려지는 게 맞다는 의견과 동시에 유가족에게 상처를 준 점은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장례 기간에는 고 박원순 시장 추모에 집중하자던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공식 사과하고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에게도 위로의 뜻을 밝혔습니다. 통합당은 박 시장 성추행 의혹의 진상을 철저히 밝히겠다며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발인이 끝나자 미래통합당은 곧바로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철저히 진상규명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연결식이 끝나고 나면은 피해자에 대한 문제를 갖다가 거론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통합당은 우선 경찰청과 서울시를 피감기관으로 둔 행정안전위원회를 중심으로 공세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의 고소 내용이 박 시장 측에 미리 흘러들어갔는지가 핵심입니다. 오는 20일 예정된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피해자 측은 경찰의 고소 사실에 대한 보완을 요청했음에도 피고소인이 알게 돼서 결국 증거인멸 기회가 주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 서울특별시장으로 장례를 결정한 배경과 적절성을 따져 묻겠다는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선 고 박원순 시장의 극단적 선택에 대한 첫 사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피해 호소인에 대한 비난이나 2차 가해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수도인 서울이 전혀 예상치 못하게 고난대행 체제로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 이해찬 대표도 공식적으로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 대표는 비공개로 진행된 당 고위전략회의에서 이런 상황에 이른 데 대해 사과하고 피해 호소 여성의 아픔을 위로했다고 강훈식 수석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의 아픔에도 위로를 표합니다.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에 사과드립니다. 당은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 이 대표는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이 연루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데 대해 기강회의를 지적하며 기강을 잡아야겠다고도 전했습니다. 어렵게 7월 임시국회가 가동되면 고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의혹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부동산 정책의 검찰개혁, 여권 인사들의 사모펀드 연루설 등 기존 이슈에 더해 여야 대치가 한층 더 격화할 전망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서울의 두 채를 합쳐 시가 36억 원 아파트를 보유하면 내년에 종합부동산세로 7천만 원 정도를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주말 동안 시뮬레이션을 통해 얻은 구체적인 세 부담 사례를 제시했는데요. 다주택자가 집을 팔지 않고 증여를 할 때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취득세와 보유세와 양도세 부과가 모두 대폭 강화되어 주택에 대한 단기 보유자, 다주택자의 경우 부동산 투기의 이익이 사실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내년에 얼마나 커질지 정부가 사례를 직접 제시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인상이 두드러졌습니다. 올해 서울 지역의 공시가격 15억, 13억짜리 두 채의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 내년에는 종부세로 6,856만 원이 부과됩니다. 1년 만에 무려 4,200만 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3주택자의 종부세 인상 폭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서울과 대구, 부산에 시가 48억 원 아파트 3채를 보유하면 내년 종부세 부담은 6,500만 원 이상 늘어나 1억 원이 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세금 폭탄입니다. 고가 1주택은 보유기간과 주인의 나이에 따라 종부세 부담에 차이가 납니다. 10년간 보유하고 시가 40억 아파트를 갖고 있는 65살 소유자의 내년 종부세는 126만 원이 증가한 반면 역시 시가 40억 아파트를 3년간 보유한 58살 소유자는 1,000만 원 넘게 늘어납니다. 실수요 목적의 장기 1주택 보유자,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인상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습니다.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의 양도소득세율이 대폭 오르며 발생한 세 부담 사례도 공개했습니다. 양도 차익 5억 원에 대해 1년 또는 2년 미만 보유하다 팔면 양도세가 1억 원 이상 증가하는 반면 3년을 보유하면 세 부담 변동이 없었습니다. 정부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지 않고 세율이 낮은 증여를 선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증여세는 주택가격 전체에 부과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증여세 부담이 더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시장 상황을 점검해 증여 취득세율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3.5%인 증여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네,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에 이어서 지난주 이렇게 세제를 강화하는 보완책을 내놨지만 아직 시장에서는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모습입니다. 여전히 거래는 없는 가운데 호가는 점점 올라가면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해 보입니다. 보도에 김현우 기자입니다. 서울 용산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지난해 8월 이후 거래가 뚝 끊겼습니다. 전용 면적 135제곱미터짜리 실거래가는 21억 9천만 원. 거래가 잠긴 사이 최근 호가는 30억 원까지 뛰었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에 이어 지난주 보완책까지 나왔지만 거래 절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 종부세와 양도세 등 세금을 크게 올렸지만 집값 상승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이런 대책 부분 때문에 혼란스럽고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많이 저희 현재 부동산들한테 많이 문의를 하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해 처분하실 분들은 6월 이전에 이미 다 진행을 다 하셨다는 거죠. 재개발 호재로 상승세가 여전한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 지난 6.17 부동산 대책 직후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매물이 24억 2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초강력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최고가 매매 거래가 이루어진 상황. 7.10 대책 이후 오히려 호가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종부세 인상 약발보다는 숨 고르기 후 다시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어떤 발표가 나타나면은 집이 귀하다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지 어차피 세금 폭탄을 만나 어떻게 하나 만약에 판다 하면 매도자들은 호가를 부르고 보자라는 지금 상황이고요.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도록 한다는 정부의 의도와 달리 시장에서는 전월세를 올려 세금 폭탄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려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최근 나타났던 서울 수도권의 가격 불안이나 가격 급등세 같은 것들은 조금 진정될 수 있겠지만 물건이 많이 출시되지 않는다면 효과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선택한 방법은 고가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강화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퇴로는 만들지 않고 보유할 때와 팔 때, 살 때 모든 경우에 대한 세금 폭탄만이 능사가 아니라며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70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이 세제 정책은 무의미하다며 홍남기 부총리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는데요. 사사건건 반복되는 갈등에 21대 국회는 역대 최장 지각 개원이라는 신기록까지 쓰고 있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7월 임시국회 화두는 역시나 부동산입니다. 7.10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사흘 만에 더불어민주당은 입법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종부세와 취득세, 양도세를 강화하는 세법 개정안과 함께 전월세 상한제 등을 담은 임대차 3법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세수 증가를 위한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오직 투기 억제를 위한 것이며 이번 7월 국회에는 모든 것이 처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에 미래통합당은 세제를 통한 부동산 옥죄기가 통할 리 없다며 회의감부터 밝혔습니다. 수억대에 달하는 이 아파트 집을 사는 사람들은 대출이나 현금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과연 이와 같은 세제상의 조치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서 문제 해결 능력이 없으면 떠나는 게 현명하다며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자진 사퇴를 우회적으로 압박했습니다. 지난달 원 구성부터 삐끗한 여야 관계는 7월 국회에서도 계속 엇박자입니다. 그래서 임기를 시작한 지 40여일이 지나도록 국회 입학식이라고 할 수 있는 개원식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통합당은 개원식은 물론이고 교섭단체 대표 연설 등 일정을 정하자며 머리를 맞댔지만 합의는 다음 기회로 미뤘습니다. 반복되는 대립에 21대 국회는 오늘도 유례없는 늑장 개원이라는 불명의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모레 개원식을 열자는 입장이지만 통합당은 백선엽 장군 안장식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지각개원 신기록은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8,590원인데요. 내년에는 얼마가 될까요?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막판 협상이 이 시각 현재 정부 세종청사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경제 위기로 노동계와 경영계가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훈 기자. 네, 이승훈입니다. 예, 최저임금위원회 협상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회와 속계의 반복 속에 협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이 결국 최저임금 심의에 불참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노동계를 대표한 근로자위원은 이제 한국노총 추천 5명만이 남아서 협상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물론 민주노총 근로자위원회 불참에도 의결 정족수는 충족되는 만큼 최저임금 결정에 문제는 없습니다. 오후 3시부터 시작된 8차 전원회의 공익위원회 이른바 심의 촉지 구간을 제시한 뒤에 협상의 속도는 붙고 있습니다. 공익위원이 제시한 촉진 구간은 8,620원에서 9,110원 사이입니다. 인상률로만 보면 0.3에서 6.1% 구간인데요. 촉진 구간은 최저임금 논의에 진전이 없을 때 공익위원들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심의 구간을 결정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예, 최저임금을 늦어도 15일까지는 결정해야 한다고 하던데 오늘 결정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이르면 오늘 밤, 늦어도 내일 새벽쯤 차수를 넘겨서 결정할 가능성이 지금은 가장 커 보입니다. 다만 변수는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회 불참 결정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는 한국노총 추천위원이 노동계 전체를 대표하게 됐는데요. 남아있는 근로자위원회 부담은 회의 참여할 때와 시작할 때와 지금 많이 달라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실을 모두가 다 아는데 수가 적어졌다고 해서 서둘러 표결을 시도하는 것도 지금으로서는 많은 부담이 될 걸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어쨌거나 지금으로서는 결정까지의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또 반대로 예상보다 빨리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도 있는 정말 결과를 예단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해까지 33차례 최저임금 결정이 있었죠. 그 가운데 표결 없이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합의로 결정한 경우는 7차례에 불과할 정도로 매년 최저임금 협상은 치열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다음 달 5일까지는 고시를 해야 합니다. 이의 제기는 행정 절차에 한 20일 정도가 걸리는데요. 그런 걸 감안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는 15일까지는 결론을 내야 합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훈입니다. 경주시청 철인 3종팀에서 팀닥터로 불린 운동 처방사 안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안 씨는 혐의를 인정한다며 피해 선수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운동복 상의에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법원으로 들어서는 남성. 경주시청 철인 3종팀에서 팀닥터로 불린 운동 처방사 45살 안모 씨입니다. 선수를 폭행, 성추행하고 불법 의료 행위를 한 혐의로 체포돼 구속 갈림길에서 처음 모습을 보인 겁니다.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이 불거진 이후 열흘 넘게 두문불출하던 안 씨는 피해 선수에 대한 사과로 입을 열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피해자들에게. 죄송합니다. 성추행과 폭행 등 혐의는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의사 행세를 한 이유를 묻자 죄송하다는 애매한 말만 남겼습니다. 성추행 혐의 인정하십니까? 혐의는 다 인정하였습니다.
왜 의사라고 속였습니까? 죄송합니다. 법원은 안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증거를 숨기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안 씨가 구속되면서 고 최숙현 선수를 비롯해 경주시청 철인 3종 팀을 둘러싼 사건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1등만 중시하는 성적 지상주의가 꼽힙니다. 실제로 최숙현 선수의 피해 신고를 접수한 대한철인 3종 협회는 가해자로 지목된 장윤정 선수의 올림픽 출전과 포상금 논의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철인 3종 국가대표 장윤정 선수는 2년 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개인전 은메달을 땄습니다.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때 우리나라 역사상 첫 메달리스트가 된 데 이어 8년 만에 또 역사를 쓴 겁니다. 여자부 국내 1위인 30대 노장은 지금껏 올림픽을 한 번도 밟지 못한 여자부 하늘풀 기대주로 관심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실제 올해 2월 14일 열린 대한철인 3종협회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는 장윤정의 도쿄 티켓이 화두였습니다. 당시 회의록에는 장윤정 선수가 중국 선수 2명과 올림픽 출전권을 놓고 5월 12일까지 박빙 경쟁을 할 거라면서 사기 진작을 위해 올림픽 티켓을 딴 선수에게 1,000만 원, 지도자에게 5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의 SOS를 접수하고도 모르쇠, 오히려 장 선수의 올림픽 출전권에 두둑한 당근까지 내건 셈입니다. 협회는 2월 12일경에 인지를 하였고 저는 2월 14일경에 보고를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이하게 대응을 해서 이런 불행한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같은 날 총회에선 미성년자 학생을 수차례 성희롱, 성추행한 고등학교 감독이 재심 끝에 영구 제명된 일도 보고됐습니다. 성폭력은 중대한 사안이라며 강조하는 말까지 있는데 정작 현재 진행형이었던 최숙현의 호소에는 미지근하게 대응했던 겁니다. 철인 3종협회는 최 선수가 세상을 등지고 대중 공분이 커지자 부랴부랴 경주시청 김규봉 감독과 장윤정 선수를 영구 제명하며 뒷북 조치에 나섰습니다. 만약 도쿄올림픽이 예정대로 치러졌고 장 선수가 극적으로 티켓을 따냈다면 포상금 잔치가 벌어졌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남부지방과 충청 일부 지역에 장맛비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경남 함양에서 물에 휩쓸려 2명이 숨졌고 충남과 호남에도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오태인, 김민성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농수로를 따라 누런 황토물이 쉴 새 없이 흐릅니다. 수로에서 넘쳐 갑자기 불어난 물에 주민 2명이 휩쓸려 실종된 건 오전 9시 20분쯤. 밤사이 내린 집중호우로 농수로가 막히자 중장비로 뚫는 작업을 하다 변을 당한 겁니다. 소방당국이 수색에 나섰지만 각각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끝내 숨졌습니다. 나무 같은 게 수로에 많이 막혀가 있는 걸 뜯다가 보면 물이 갑자기 팍 내려가 버리니까 그 밑에 2사람이 있다. 50대 남성이 크레인에 끌려 다리 위로 옮겨집니다. 보트를 타고 낚시를 하다 급류에 휩쓸려 물에 빠지자 구조되는 겁니다. 보트에 있던 사람은 모두 2명. 다행히 1명은 스스로 빠져나왔고 다른 남성도 크게 다친 곳 없이 구조됐습니다. 물살이 세져가지고 떠내려오신 것 같은데 그 다리 밑에 일단 갈대를 잡고 계셔가지고 출동 접수를 받고 구조를 해드렸죠. 폭우에 주택 아래 경사면이 무너졌습니다. 흘러내린 흙더미에 도로 100m 구간이 차단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산천과 문경 등 낙동강 유역은 장대비의 수위가 올라 한때 홍수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부산에서도 빈집이 무너졌고 도로 곳곳이 통제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엔진 덮개가 완전히 찌그러진 차량 한 대. 불어난 하천에 바퀴를 담근 채 꼼짝없이 갇혀 있습니다. 견인차가 나서 끌어낸 뒤에야 물 밖으로 조금씩 빠져나옵니다. 강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밑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이 침수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레카차 동원해가지고 밑에 있는 차들 견인하고 있습니다.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충청과 호남 지방엔
말 그대로 물폭탄이 내렸습니다. 한때 호우특보가 내려지면서 전북 부안군 위도에 220mm가 쏟아지는 등 곳곳이 100mm 넘는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광주 영산강 장로교와 전남 곡성 섬진강 금곡교, 대전 갑천 만년교에 한때 홍수주의보가 내리는 등 도심 곳곳에 커다란 물줄기가 형성됐습니다. 평소라면 징검다리로도 건널 전주천인데 보시다시피 물이 불어나면서 차가 도로 아래로 지나는 길까지 모두 통제됐습니다. 물폭탄에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전북 김제에서 침수 차량에 고립됐던 50대가 구조됐고 장수군에서는 도로에 바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전남에서는 주택 8채와 논 수천 헥타르가 물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은 호남과 충청에 앞으로 최대 5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그 열정만큼이나 순수하고 부끄러움이 많았던 사람이기에 그의 마지막 길이 너무 아프고 슬픕니다. 처음 그때 저는 소리 질렀어야 하고 울부짖었어야 하고 신고했어야 마땅했습니다. 가해자가 비서실에 근무하지도 않는 피해자에게 텔레그램으로 비밀 대화를 요구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시점이었습니다.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며 시장의 단순한 실수로 받아들이라고 하거나 이 사건은 고소와 동시에 피고소인에게 수사 상황이 전달되었습니다. 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 절차가 마무리된 가운데 박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측이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박 시장 사망과 관련해 오늘 첫 공식 사과 입장이 나왔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은희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고 박원순 시장의 발인 날이었는데요. 성추행 피해 혐의로 고소했던 전직 비서 A씨가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5월부터 고소를 준비했다라고도 밝혔고 그때 소리 지르지 못한 게 굉장히 후회된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무려 7년의 기간 동안 참고 이제서야 입장을 밝힌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좀 설명했던가요? 사실은 이제 이야기하고 싶지만 혹은 이제 간접적으로 의사를 밝혔지만 사실 이제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계속 좌절한 거죠. 그러니까 내적으로도 좌절하고 외적으로도 좌절하고 그런데 사실은 그 좌절했던 이유, 고소를 망설였던 이유가 무엇인지는 이번에 이제 이 사건이 불거지면서 피해자에게 쏟아진 그런 각종 2차 가해들을 보면 사실은 우려했던 이유가 사실 이제 보여진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경찰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A씨 건강상의 이유로 오늘 기자회견은 참석을 하지 않았고요. 대리인이 참석해서 A씨가 직접 작성한 입장문을 대독했습니다. 50만 국민의 호소에도 바뀌지 않는 현실에 숨이 막힌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맞습니다. 처음 그때 저는 소리 질렀어야 하고 울부짖었어야 하고 신고했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랬다면 지금의 제가 자책하지 않을 수 있을까 수없이 후회했습니다. 거대한 권력 앞에서 힘없고 약한 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공정하고 평등한 법의 보호를 받고 싶었습니다. 안전한 법정에서 그분을 향해 이러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 싶었습니다. 5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의 호소에도 바뀌지 않는 현실은 제가 그때 느꼈던 위력의 크기를 다시 한번 느끼고 숨이 막히도록 합니다. 진실의 왜곡과 추측이 난무한 세상을 향해 두렵고 무거운 마음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지만 저는 사람입니다. 저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네, 거대한 권력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고자 공정한 법의 보호를 받고 싶었다. 그리고 박 전 시장이 법의 심판을 받게 하고 싶었다. 이렇게 고소한 배경을 밝혔는데 교수님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피해자 입장 주장이 사실이라는 전제에 말씀드리면 당연히 피해자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상황에서 물론 제가 단정적으로 피해자가 주장한 주장이 100% 맞느냐 아니냐 이걸 제가 따질 수 있는 상황은 지금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공인된 기관에서 조사를 통해서 어떤 경우가 나올지를 지켜봐야 될 텐데 어쨌든 오늘 발표된 내용이나 아니면 기자회견한 내용을 근거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그 사실이 사실이라는 전제의 말씀을 피해자 입장에서 상당히 힘들었을 수 있다. 그러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법의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어쨌든 본인은 부하 직원이었고 지금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서울시장이라는 권력을 이용해서 본인에게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본인이 호소할 수 있는 거는 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상호관계가 명확한 어떤 조직 구조 내에서 본인이 그 안에서 해결하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결국 법이라고 하는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이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해서 아마 이렇게 선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뭐 아까도 전제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전제에 말씀드리면 이런 절차는 뭐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고소인 입장에서는 방법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또 그 대리인이 낭독한 고소인의 입장을 보면 5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의 호소에도 바뀌지 않는 현실에 숨이 막혔다. 그 위력의 크기를 다시 한번 느꼈다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피해자의 좀 고통이 컸다라는 부분을 좀 알 수 있겠죠. 아무래도 사실 고소를 하기 전에도 혹은 이제 이 고소를 결심하거나 뭐 상담을 하기 이전에도 이런 부분이 작용을 했을 텐데요. 네. 막상 이제 박 시장께서 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애도라는 이제 말 하에 네. 사실은 애도만 전해진 게 아니라 그 이제 죽음의 원인이 마치 피해자의 이제 고소인의 고소 때문에 이 결과가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식의 비난이 또 쏟아졌잖아요. 예. 당연히 이제 이 고소를 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한 부담이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게 단순하게 현재 과거에 이제 작동하는 부담이 아니라 예. 앞으로 내가 이 직장 생활을 혹은 이 한국에서 서울에서의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 전직 비서 A 씨는 구체적인 피해 사실도 이제 오늘 대리인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수행 비서가 된 경위도 밝혔고, 그리고 그동안 비서로 일했던 4년 동안 위력에 의한 성추행이 지속적으로 있었다라고 폭로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고소인의 주장에 따르면 지금 현재 추행을 당했다고 지적하는 장소가 집무실입니다. 사실은 네. 시장 집무실에서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시장 집무실 안에 아마 내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실 안에서도 성추행이 이루어졌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뭐 다양한 방법으로 성추행이 이루어졌는데 뭐 셀카를 같이 찍자라고 하면서 이제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라든지 아니면 그 고소인의 무릎 부위에 자신의 입술을 접촉했다고 하는 그런 주장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또 집무실 내에 있는 내실로 불러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는 주장. 그리고 텔레그램 대화방에 비밀 대화방에 초대를 해서 사진을 전송하고 문자를 전송하면서 본인을 괴롭혔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고소인의 주장이기 때문에 예. 이런 내용만 본다면 뭐 상당히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박 시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성추행했다는 게 바로 전직 비서 A 씨 측의 주장인데요. A 씨를 지원하는 변호인 측은 이번 사건을 전형적인 권력과 위력에 의한 성추행으로 규정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은 성폭력 특례법 위반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그리고 형법상의 강제추행 죄명입니다. 저희가 제출한 증거는 텔레그램 포렌식한 결과물, 그리고 피고소인이 피해자가 비서직을 그만둔 이후 올 2월 6일에 심야 비밀 대화를 초대한 증거도 제출을 했습니다. 예, 앞서 이제 피해 사실을 보셨는데 변호사님께서는 보시기에 이게 전력적인 권력과 위력에 의한 성추행으로 명백히 볼 수 있는 건인가요? 그러니까 고소인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피해 사실이 존재한다라면 네.
사실은 업무상 위력을 제외하고선 딱히 뭐 합의라든가 뭔가 어떤 특별한 관계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보긴 좀 어렵지 않겠는가. 더구나 지금 이런 행위들이 이루어진 장소가 집무실, 그러니까 직장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이 전송되는 사진이라든가 뭐 그 이런 텔레그램으로 뭔가 얘기를 시키는 것들은 또 퇴근 후에도 뭔가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런 내용들의 전반을 본다면 사실은 이제 피해자와 그러니까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 혹은 그들의 어떤 그 입장, 나이 뭐 이런 차이들을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 업무상 위력을 제외하고 딱히 그런 어떤 그 매체의 전송이라든가 어떤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졌겠는가 생각해 본다면 일단 행위가 입증이 된다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의 부분은 좀 추단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이제 증거도 오늘 제출을 했는데 비서직을 그만둔 뒤에도 그 심야의 비밀 그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뭐 이제 대화 초청을 했다는 그 부분을 증거로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비서로 일을 하다가 본인이 간절히 요청을 해서 사실 부서를 옮긴 것 같아요. 현재도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다른 부서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의 주장입니다. 이것도 박 시장께서 초청을 해서 비밀 대화방에 초청을 해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저 장면인데요. 저 화면에 초청을 해서 본인이 이제 좀 속옷바람으로 찍은 사진을 전송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건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결국 저것도 만약에 저게 사실이라고 하면 결국은 이제 비서 업무를 그만뒀음에도 불구하고 성추행이 계속됐다고 하는 것은 이 여성분 입장에서는 고소인 입장에서는 사실한 전자의 말씀은 상당히 힘들죠. 저게 그냥 벗어날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저게 계속 그렇게 반복되어 왔다고 하면 그러면 뭐 이 여성분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불안했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컨대 비서직을 그만두면 이게 끝날 걸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부서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런 일이 반복됐다고 하면 이 고소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감에 힘들어했을 것이고 소낙에서 벗어날 수 없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 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관계 확인돼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사실로 인정이 된다고 하면 위력에 의한 성추행이라고 하는 부분이 성립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이 증거 효력을 좀 따지게 될 텐데 이 그러니까 고소인 측은 이 심야 비밀 대화에 초대한 이 사진을 동료에게도 동료 공무원에게도 보여준 적이 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증거 효력이 좀 인정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보여줬다라고 하는 그 동료가 이제 뭐 내가 봤다. 근데 봤는데 사진의 내용이 무엇이다.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봤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보여진 사진이 부적절한, 그러니까 이렇게 전송될 만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건 상당히 신뢰할 만한 증거가 될 수는 있겠으나 직접적인 증거로 뭐 그것이 있으니 반드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어떤 뭐 추행이 있었다 혹은 이것 자체가 뭔가 이런 정보통신 매체에 의해서 어떤 음란한 것을 보낸 것이다 바로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진의 내용도 좀 살펴봐야 될 것이고 그런 이제 증언을 한 진술자의 진술신빙성 부분도 분명히 이제 다투어는 지겠죠. 하지만 그 부분이 증언이 될 수는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수사가 이제 진행이 되고 좀 그래서 이게 사실관계를 어떻게 판단을 한다는 전제하에 유의미한 것인데 현재는 당사자가 사망한 상황이라서 이 부분이 실효성 있게 어떤 증거로서 이제 채용돼서 그래서 뭐 사실관계 판단을 누군가 단언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어질지는 좀 의문입니다. 그렇군요. 현재로서는 이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증거가 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볼 수 있는지도 지금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A씨는 이 고소를 결심하기 전에도 이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면서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이를 번번이 묵인했다라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발언 듣고 오시죠. 동료 공무원 전송받은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성적 괴롭힘에 대해서 피해자는 비서관에게 부서를 옮겨줄 것을 요청하면서 언급을 한 적도 있습니다.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며 시장의 단순한 실수로 받아들이라고 하거나 비서의 업무는 시장의 심기를 보좌하는 역할이자 노동으로 일컫거나 피해를 사소하는 등의 반응이 이어져서
예, 이 고소인이 이제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번번이 묵살이 됐다.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고 반응을 들었다고 합니다. 서울시의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지금 논란도 일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게 만약에 사실이란 전제를 꼭 해야 됩니다. 지금 예. 우리가 뭐 사실관계를 완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오늘 지금 이 기자회견에서 나온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건 아주 부적절하죠. 뭐 누가 이런 얘기를 했는지 동료 공무원이라고만 얘기가 돼 있지만 이런 행동을 했거나 이런 발언을 했다면 이 자체는 정말 잘못된 발언이고 저는 이 부분은 감찰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들어요. 사실이라고 하면. 예. 그리고 뭐 예컨대 비서관의 업무 자체가 뭐 심기를 해야 된다 이런 뭐 고려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정말 이게 사실이어서 고소인이 이 본인의 다른 상급자에게 얘기를 했고 그 상급자가 이걸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건 뭐 형사법적으로 처벌되는 문제는 논란이 될 수 있겠지만 감찰을 통해서 이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또 비슷한 사례가 만약 서울시청 내에서 있다고 하면 이런 문제를 만약 이렇게 넘어간다고 하면 이 피해를 당하는 분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또 공개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만약 이게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면 이런 행동을 한 공무원이 있다고 하면 이거는 적절하게 감찰을 통해 조치가 필요하고요. 다만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인지에 대한 증거와 자료를 가지고 검증을 통해서 찾아내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감찰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현재로서는 이제 고소인 측의 주장이 좀 사실인지 여부를 좀 규명하는 일이 좀 그렇죠.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만약 사실이라면 이 부서를 좀 변경을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고소인 측에. 그런데 이제 번번이 묵살이 됐고 특히나 부서 변경은 시장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고소인이 상당 기간 고통을 받았다는 주장이거든요. 통상 이런 사건이 이제 벌어졌을 때 예. 지자체 수장들 이제 뭐 사장, 뭐 이제 어떤 조직에서 수장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면 인사권의 최종 승인권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에 이런 분리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좀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그런 기본 원칙이나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마치 수장은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 같은 전제로 현재 대부분의 조직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업무 처리의 그런 절차나 뭐 이제 매뉴얼들이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경우도 예외는 아니고요. 더구나 이제 지자체의 수장 같은 경우는 일반 회사하고 좀 다릅니다. 일반 회사는 사장이 존재하더라도 이제 그냥 각자 업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사장님이구나라고 하고 생각하고 있고 그냥 어렵게는 생각하지만 그 사장의 권한이 몇 면이 나에게 미치고 있어를 늘 환기하는 건 아닌데요. 예. 이제 이렇게 지자체라든가 공무원 집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권한을 행사하는 어떤 그리고 뭔가 민원이 들어오면 이걸 처리하고 그럼 결론적으로 보면은 결국 이 지자체의 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늘 환기하고 느끼면서 업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도 뭐 이제 고소인 입장에서도 이런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면 말하기도 어려운데 예. 실제 이거를 이제 인지받은 중간 관리자, 이제 사용자 지위에는 있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위에다가 순차적으로 보고해서 정식으로 처리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건 사실 늘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예, 특히 네. 이제 위력에 의한 성추행 사건의 경우에 네. 이런 일들이 좀 비일비재하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예,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뭐 사실상 절대적인 좀 인사권을 그 시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 피해 사실이 사실이라면 좀 거스를 수 없는 조직의 분위기도 한몫을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 오늘 이제 밝힌 기자회견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면 조직 내에서 어쨌든 조직의 장에 대해서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정계적으로 이걸 문제화하거나 아니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그걸 덮고 예. 가려는 의도가 보여지는 내용들이 많아요. 예컨대 뭐 서울시의 공무원이 이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취급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참고 있으라고 얘기했다고 하는 얘기가 사실이라고 한다고 하면 네. 이 기본적으로 조직 내에서 조직의 장에 대한 어떤 그 어려움이 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걸 적극적으로 문제화하지 않는 이런 문화 이건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이건 뭐 이번 사안뿐만 아니라 만약에 어느 조직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여성의 성 관련된 어떤 그 문제 이런 문제가 발견이 되면 누구든 적극적으로 나서 이 문제를 여성을 보호하면서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공론화해야 되고요. 예.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반드시 취해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걸 넘어가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쉬쉬하고 넘어가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고소인이 주장했던 것처럼 50만 국민들이
계속 이렇게 이런 일들이 반복돼서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결국 이런 조직 내에 어떤 그 서로가 서로를 뭐 봐준다거나 아니면 덮고 가자고 하거나 이런 분위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하는 거죠. 즉 성범죄에 대한 어떤 경각심 이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 또 피해자에 대한 어떤 고려보다는 조직의 어떤 보호 이런 차원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결국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 이런 점들은 우리 사회가 함께 공동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뭐 서울시 측은 인권 담당관이나 여성가족정책과 등 공식 창구로는 관련 사항에 신고로 접수되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서울시의 입장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 고소장에 접수한 당일 이제 박 시장에게 피소 사실이 알려진 데 대해서도 고소인 측은 유감을 표명했는데요. 결국 박 전 시장의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됐는데 수사 유출 의혹도 제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죽음을 선택한 것이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뜻이기도 했다면 어떠한 형태로라도 피해자에게 성폭력에 대해서 사과와 책임을 진다는 뜻을 전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김으로써 피해자는 이미 사과받은 것이며 책임은 종결된 것이 아니냐는 일방적인 해석이 피해자에게 엄청난 심리적 압박으로 가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고소와 동시에 피고소인에게 수사 상황이 전달되었습니다. 서울시장의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증거인멸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을 우리는 목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국가 시스템을 믿고 유력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정리를 해보면 이 사건이 7월 8일 오후 4시 반에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이 접수가 됐고 그 이튿날 새벽 2시까지 피해자 고소인에 대한 1차 진술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일 오후에 박 시장이 실종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됐습니다. 지금 고소인 측은 고소와 동시에 피고소인에게 이 상황이 전달이 됐다.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심하게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바로 전달이 됐는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는 아직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저희가 통상 현업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면 그 경찰에 고소나 신고가 들어가면 퀵스라는 어떤 전산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입건 사실에 대해서 이제 입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의 경험도 제가 이제 기자 관련된 사건을 했을 때 피의자가 기자였을 때 아직 조사를 이제 막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현장에서 어떤 상황이 생겨서 바로 이제 경찰서로 와서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그 기자의 선임으로부터 바로 연락이 와서 너 지금 조사받고 있다며 라는 거를 제가 목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 제가 경찰에서 들었던 해명은 이런 시스템상 자기들은 위에 보고를 했을 뿐 아무것도 외부에 유출한 적이 없고 다만 연예인이라든가 뭐 기자라든가 뭐 이제 법조인이라든가 정치인 이런 경우에는 어쨌든 상부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다라는 정도의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추정컨대 어쨌든 그 경찰 수뇌부에서는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요. 다만 이제 이 문제를 과연 경찰청장 선에서 청와대나 서울시장에게 이제 보고를 했느냐. 의 문제는 의문으로 남습니다만 사실은 개연성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때 우리가 주지해야 될 사실은 뭐냐면 현재는 이제 그 사실이 있다 없다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피해자 입장에서 이렇게 고소가 됐다라는 걸 그 피고소인에게 알려주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과연 피고소되었다라는 것만 알려주었겠느냐. 어느 부분까지 내가 낸 증거라든가 내가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했는지라든가 그런 부분들 조사된 내용들이 함께 또 전달이 됐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공정하지 않은 상황을 예측하게 하죠. 그러면 이렇게 그러지 않아도 갑을 관계에서 업무상 위력 때문에 피해를 입고 그래서 얘기를 하지 못했던 어떤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불안의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경찰은 이제 박 시장 본인에게 직접 통보는 하지 않았지만 이제 청와대 국정상황실에는 보고를 한 것으로 좀 알려져 있고 변호사님 지적대로 피소 사실만 알렸으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내용까지
그 고소한 내용까지 알렸으면 정말 문제일 것 같은데요. 네. 이번 논란은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문제죠. 예.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내용도 알리고 피소 사실을 알린 것도 사실은 저는 문제라고 봐요. 특히 이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고소인이 상당히 불안감에 떨 수 있고 이런 내용이 외부에 밝혀질수록 고소인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런 내용이 어떤 형태로든 이제 피고소인에게 전달됐다고 하면 그거는 절차상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그 중요한 뭐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이제 사회 주요 인사에 대한 사건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경찰이 청와대 국정상황실에 보고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청와대에서 경찰이 파견 나와 있는 인원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을 통해서 보고를 하면 청와대가 일단 인지는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사건이 전개되는지에 대해서는 뭐 추후에 밝혀지겠지만 예.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경찰의 발표를 보면 경찰은 청와대에만 보고를 했다고 얘기하고 있고 경찰 자체적으로는 공식적으로 박 시장한테 이런 내용을 얘기한 적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 시장이 이걸 알았다고 하는 이제 정황이 보이는 거죠. 이것도 이제 사실은 실제 알았는지는 몰라요, 사실은. 왜냐하면 예. 관계가 모든 이 정말 박 시장이 이걸 들었거나 아니면 받았거나 하는 증거는 아직까지 나온 게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박 시장이 정말 그걸 알고서 본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본인이 생각해서 그렇게 하신 것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상황이지만 만약에 이게 지금 야당의 주장처럼 전달이 됐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건 큰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어떤 형태로든 고소가 됐고 성범죄 관련해서는 피고발인에게 이런 내용이 알려지거나 아니면 뭐 고소 내용이 알려지게 되면 피고발인 입장에서는 준비를 하게 되잖아요. 또 여러 가지 뭐 증거 인멸할 수 있는 시간도 벌게 되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요.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박 시장이 이걸 뭐 받았든지 아니면 전달받았다는 정황과 증거가 아직은 없습니다. 이건 예. 추론에 근거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그걸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고요. 그러나 이제 야당은 그걸 정치적으로 공세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사실관계 확인해서 누군가 전달했다면 전달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상황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지금 현재 청와대 측은 박 시장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한 적이 없다라고 이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렇게 밝혔는데요. 앞으로도 이 수사 유출 의혹과 관련한 공방은 좀 앞으로 좀 계속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고소인 측은 박 시장이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이 사건의 실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앞서 이제 변호사님께서도 지적하듯이 박 시장이 사망을 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은 종결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진상 규명을 할 필요성은 있지는 않을까요? 지금 이제 이번 상황을 보면 이제 이렇게 한 당사자가 이제 피고발된 당사자가 사망을 이렇게 선택하고 이제 이런 결과에 이르게 되면 남은 이런 이제 의혹의 어떤 무게, 부담이 고스란히 피해자의 어깨에 얹혀집니다. 예. 특히 이제 이번 사건처럼 피고소인이 이제 어떤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 그 사람의 죽음이 마치 고소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 같은 부담까지를 피해자가 지게 됩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 용기를 내서 얘기했던 어떤 이 사안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고소인을 위해서도 피고소인을 위해서도 어느 정도의 진상규명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 이제 어떤 수사기관에서의 이제 수사라는 것들은 이제 기소를 할 만한가 이게 이제 재판으로 보내서 판단받아질 만한 것인가를 향해 가는 과정인데 예. 이제 이렇게 당사자가 죽고 없으면 이제 공소권 없음으로 사실상 수사는 종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라든가 뭐 국가인권위원회라든가 이런 어떤 비사법적인 절차들을 통해서라도 어쨌든 나와 있는 객관적 어떤 증거에 기반해서는 어느 정도의 이야기들은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정도는 되어야 지금 이 정도 사안에서는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어느 정도는 멈춰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지금 경찰이 나설 수 없다면 뭐 서울시나 아니면 국회 차원에서도 좀 진상 규명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이신데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이거 검찰은 공소권 없음이 되면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예. 상황에서 그래서 검찰의 수사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게 논란이 되고 있어서 증거가 어느 정도 이제 확보가 되거나 아니면 제출이 된다고 하면 자체적인 감찰 가능성은 뭐 할 가능성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그냥 계속 논란이 되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짓지 않고 가게 되면요, 이 계속 이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시비비를 가린다는 차원에서 증거를 가지고서 감찰을 할 가능성, 서울시가 그럴 가능성은 뭐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이제 공소권 없는 사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뭐 특별히 한 사안이 없는데 이 사안만 특별히 또 공소권 없음에 처분을 내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한다면 그것
이것도 또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사기관이 하기에는 제가 볼 때 한계가 있을 것이다. 다만 서울시가 자체적인 조사를 통해서 이런 피해에 대해서 호소하고 있는 피해자의 증거들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고소인 측은 현재 또 2차 가해에 대한 추가 고소장도 제출한 상황인데 실제 오늘 그 박 시장의 연결식 당일인데도 고소인에 대한 2차 가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요. 그렇죠. 이제 뭐 계속 악플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SNS 상에서도 각종 이제 그 피해자를 향한 비난 혹은 뭐 진상규명 뭐가 필요하냐, 뭐 이미 죽음으로 사죄한 거 아니냐, 사실 이런 것들은 고스란히 이제 이 고소를 했던 사람에 대한 부담으로 결국 네. 남게 되는 것들이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저도 일요일에 계속 저희 부모님 카톡방에서 계속 피해자 관련 사진이나 신상이라고 하면서 뭔가가 계속 날라오는 거예요. 계속 그걸 지우는 일을 했어요. 예. 근데 이런 일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예. 만약에 그 온라인 SNS 상에서 네. A 씨를 뭐 사칭하거나 뭐 가짜 고소장을 유포한 네. 누리꾼에 네. 대해서는 좀 어떤 처벌을 하게 될까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허위 사실 적시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든가 예. 이런 문제들도 있고요. 사실 이제 이게 만약에 정말 피해자의 신상을 유포했다든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들이 뭐 나왔다든가 뭐 이제 그런 행위를 하였다고 한다면 성폭법상 24조에서는 이 관련 근무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의무 조항도 있지만 그 외에 이런 사실을 타인이 유포하는 거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예. 같은 법 50조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실형 또는 벌금으로 의율하는 어떤 그 법 조항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가짜 뉴스를 퍼뜨릴 시에는 좀 엄한 처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런 부분은 부디 가짜 뉴스는 절대 받아서도 또 퍼뜨려서도 안 네, 될 것 맞습니다.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고소인 측은 기자회견을 좀 재고해달라라는 장례위원회의 간곡한 요청에도 연결식이 끝난 뒤에 바로 이렇게 회견을 열었습니다. 고인과 유가족의 좀 지나친 서사가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뭐 양측이 다 뭐 이유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장례위원회 측에서는 오늘 이제 물론 연결식은 끝났지만 연결식 끝나고 나서 본인의 선영으로 이게 운구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려주면 좋았는데 사실 운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이제 2시에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유가족들을 생각해서는 회견을 좀 재고해 달라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회견을 진행한 측에서는 이게 이제 2차 피해, 즉 지금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계속되고 있고 공격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빨리 하지 않으면 그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하는 우려 때문에 먼저 했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뭐 여기에는 양측 다 이제 뭐 제가 볼 때는 지지하는 층에서는 상당히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예컨대 장례위원회나 아니면 박원순 시장을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하루를 더 못 기다리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피해가 되길래 그러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예. 피해자 측에서는 빨리 이걸 밝히지 않았을 경우에는 뭐 이게 소문만 무성하고 결국 이 고소인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가 가해지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이상 미룰 수 없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뭐 발인까지 기다리고 한 것이 결국은 본인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기다려 준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거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너무 이제 윤리적으로 보면 장례 중인데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는 논란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고소인 측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피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걸 계속 무작정은 아니죠. 하루를 더 기다리는 것이 본인들한테 더 큰 고통이 된다는 상황을 또 고려한다고 하면 그것도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떤 측에서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이해될 수 있는 영역이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예, 고 박원순 시장의 장례를 서울시 특별시 그 기관장으로 치르는 걸 두고도 좀 여론이 엇갈렸었는데 이번 그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좀 여론이 계속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고소인 측은 최대한 예우를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변호사님께서는 이 시점에 기자회견 시점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이게 온당하다 아니다 뭐 이걸 제가 말할 바는 아니지만 근데 이런 반문은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럼 언제 했으면 해도 된다고 얘기를 했을까라는 예. 질문을 해본다면 만약에 오늘이 지났어요. 만약에 내일 해요. 그러면 괜찮다고 했을까요? 사실은 아니 뭐 저기 이제 장례 치른 지 하루 지났는데 이런 얘기를 하냐 또 이런 얘기를 했을 거고 그리고 또 만약에 상당 시간 지난 다음에 얘기를 했다면 아니 이제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하냐 또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고소인 측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 장례식 이 기간 동안이 사실은 계속
이제 이 뉴스상에서도 회자가 되면서 가장 이 고소인을 향한 피해자를 향한 비난의 괜한 2차 가해들의 뭐 이런 것들이 막 무성한 가장 피크치란 말이죠. 근데 이 시점을 굳이 놓치고 얘기를 하면 다른 정당성이 있을 것인가, 뭐 다른 이해를 해줄 것인가 생각해 보면 그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시점에서 한 것을 가지고 불어 더 비난할 뭐가 있냐? 저는 갸웃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예, 뭐 지금 이미 박 시장이 고인이 된 상황에서 좀 사실관계를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좀 한쪽의 주장만 전달되는 건 좀 문제가 아니냐 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앞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비슷한 주장을 했습니다. 문제 제기는 있을 수 있지만 피해 사실을 기정사실화할 수는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발언 들어보시죠. 피해를 호소하는 분의 피해를 기정사실화하고 또 그것이 박원순 시장이 가해자다라고 하는 점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점에서 사자 명예훼손에도 해당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섣부르게 예단할 시점은 아니고 차분히 따져봐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오히려 사자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주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사자 명예훼손은 이제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행태를 얘기하는데 지금 이제 진성준 의원의 주장은 이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 이제 모든 게 확실히 이게 확정된 상황은 아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소인 측에 주장하는 주장이 있고 아직 이제 박 시장 측이나 아니면 반대 입장을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한 의견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요. 또 이제 증거가 뭐 경찰에는 제출했지만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구체적으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사실일까라고 하는데 의문을 품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 공인된 제3자 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찰을 통해서든 아니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증거를 가지고서 사실관계를 따지고 나서 결론이 나와야 수긍이 가능한 거지.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어느 한편의 입장을 수긍하기가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른 피해자가 또 2차 피해를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또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지금 이 상황이 다 맞다라고 우리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진 의원처럼 지금의 상황은 그냥 주장이 있는 것이고 그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고 일단 그러나 그 주장이 사실인지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검증 과정을 거쳐서 사실이라고 하면 거기에 합당한 어떤 조치라든지 아니면 발표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도 같은 입장입니다. 사실은 좀 안타깝고 가슴 아프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너무 조심스럽게 우리가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말씀하신 고소인의 이 발표들이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공인된 기관이나 공인된 어떤 제3자가 검증 과정을 거쳐서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줘야만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일단락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섣부르게 예단할 시점은 아니다. 차분히 따져봐야 될 문제다. 결국에는 이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이 먼저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피고소인의 죽음의 선택은 그 진상 규명을 하지 않겠다라는 사실은 어떤 의지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이 진상 규명 부분을 그러면 피해자는 말하면 안 되고 이제 어떻게 보면 피고소인에게는 이 얘기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는 선택권이 주어진다. 이건 좀 어떻게 보면 불합리, 부당함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증거로 어느 정도 비사법기관에서라도 뭔가 규명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 정도까지는 하고 표명이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게 사실은 고인을 위해서도 고소인을 위해서도 양자를 위한 모두를 위한 선택, 모두를 위한 귀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고 박원순 시장의 갑작스러운 사망과 관련해서 그동안 이제 추모와 서울시 그 성추행 의혹에 대한 좀 분리를 강조해왔던 더불어민주당 오늘 당 차원에서 공식 사과를 처음으로 표명을 했습니다. 강훈식 대변인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대표님 메시지를 먼저 정리해서 드리는 게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의 아픔에도 위로를 표합니다.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에 사과드립니다. 당은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더불어민주당도 추모가 먼저다 이렇게 좀 거리를 뒀던 게 사실이거든요. 네. 오늘 기자회견 뒤에 좀 여론을 의식한 탓일까요?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예, 뭐 그렇다고 저는 보여요. 왜냐하면 어쨌든 아직까지는 모든 사실관계가 확인되진 않았지만 고소가 들어간 상태이고 이런 게 어쨌든 시민들, 국민들한테는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는 사안이잖아요. 또 뭐 박원순 시장 문제는 아직까지 모든 게 확실하게 결론이 안 나서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전에 있었던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결국은 이제 물의를 일으키는 바람에 민주당에 이런 부분들이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있어요. 예. 특히 여성이라든지 여성단체에서 부정적으로 비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계속 이걸 차일피일 물론 사실관계 확인이 안 돼서 나중에 발표할 수도 있지만 1차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부분 또 이런 어떤 논란이 생긴 부분에 대한 사과를 표명하는 것은 여론이 너무 안 좋은 쪽으로 악화되는 것을 좀 막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필요성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어쨌든 이제 이런 논란이 일어난 것 자체가 사실은 국민들 앞에 사과할 부분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당 차원에서 사과를 한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당 차원에서 지금 이제 모든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의 모든 걸 인정한다고 보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런 물의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논란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당 입장에서는 사과하는 것이 국민 앞에 도리가 아니겠나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뭐 박원순 서울시장의 이번 그 성추행 의혹을 비롯해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라든지 오거돈 전 부산시장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여권 출신의 그 지자체장들의 성추행 의혹이 지금 잇따랐는데 그동안 여권에 좀 꼬리 자르기 식으로 좀 봉합을 하려고 했었던 게 아닌가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좀 당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그게 꼭 뭐 사실 여권만의 문제인가요? 어떻게 보면은 거대 야당이든 여당이든 사실 대동소이합니다. 그동안 이렇게 지자체 수장만이 아니라 뭐 구의원, 시의원들 뭐 막말이나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성추문이나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사실은 그 당 차원에서 어떤 대응을 했는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제가 유사한 경험 속에서 각 당에 너넨 어떤 징계를 해줄 거냐 이런 걸 물어봤을 때 저희는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체계 속에서 이런 진정을 받고 이 진정을 받아서 이렇게 처리합니다. 라는 매뉴얼을 준 당이 단 한 당도 없었어요. 예. 그거는 지금 여당도 마찬가지고 지금 미래통합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꼬리 자르기식 뭐 이런 비난도 중요하지만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이 반복적인 행태를 그만두고 본인들 스스로 입법기관인데 사실 그리고 다시 정부를 또 이제 구성하고 이렇게 행위하고 있는 어떤 주체들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스스로들은 그런 법을 만들고 적용하고 정책을 피면서 정작 본인들에게 어떤 법을 적용하고 원칙을 적용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 그리고 마련해야죠.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좀 연결식을 마치자마자 박 시장의 성추행 혐의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면서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수사 상황이 상부로 보고되고 상부를 거쳐서 그것이 피고소인에게 바로바로 전달된 그런 흔적들이 있어서 장례 절차가 끝나면 정식으로 저희들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살펴볼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앞서서도 좀 이야기를 나눴던 고소인 측이 언급한 수사 유출 정황 관련해서 이제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이런 통합당의 모습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이게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황이 있는 거지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 시장이 이걸 받았다거나 뭐 얘기를 통화를 했다거나 이런 증거가 있다고 하면 그건 명확한 증거지만 지금은 정황만 있는 거잖아요. 박 시장이 그런 안타까운 선택을 한 것이 이 고소 사건과 연관돼 있다고 지금 정황상으로 그렇게 판단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좀 주의해서 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정쟁의 요소가 되면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또 하나는요. 이게 정치적으로 자꾸 논란이 돼가지고 이슈화되면 될수록 피해를 보시는 분은요. 피해자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 냉정하게 문제가 뭔지를 밝혀내고 그것을 검증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확한 사실을 알아내는 게 제일 중요할 텐데 정치적 공세가 돼버리면요. 피해자에 대한 어떤 그 찬반으로 나눠지고 또 정치적 지향점 때문에 서로가 진보 보수로 부딪히게 되면 피해자가 피해를 당해요. 결국은. 예. 그래서 저는 이거 정쟁으로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정치권이요. 냉정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피해자를 보호하면서 피해자가 호소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호소된 부분의 진실성을 따져가면서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야지 이걸 정치적 도구나 정치적 어떤 논쟁의 대상으로 삼게 되면요. 피해자가 제2의 피해를 당할 수 있고 3차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래서 좀 냉정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정치적인 문제로 접근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성과 관련된 여성의 성의 어떤 피해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가운데 통합당 그 배현진 의원이 박 시장 아들 주신 씨의 어떤 병역 비리를 언급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무혐의로 끝난 사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2012년도에 사실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 직접 공개적으로 그 조사를 받았어요, 검사를. 그래서 그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에서 2013년에 병역법 위반 혐의가 무혐의다라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현진 지금 대변인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이후에 또 다른 분들이 고소를 또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소가 또 들어가면 어쨌든 조사가 돼야 되니까 아마 이 그 1심에서는 그 지방법원에서는 아마 이걸 또 무혐의 처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항고를 했어요, 또. 그러니까 고등검찰에 항고를 해서 이게 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이유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1차적으로 병원에 가서 공개적으로 검진도 받고 중앙지검에서 병역법 위반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또 고소 사건을 통해서 계속 이제 박주신 씨를 고소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 이제 배현진 아마 의원은 그 부분을 아마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다른 고소건이 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1차적으로 2013년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안인데 공개적으로 검사까지 다 했는데 지금 아버지 상을 당해서 이렇게 들어오신 분을 또 저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는 국민들이 볼 때는 조금 의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고 박원순 시장 오늘 이제 발인이 있었는데 앞서 그 정의당에서는 이제 유호정과 장혜영 의원이 조문을 거부하면서 우리라도 이제 피해자 측의 입장을 서야 되지 않겠냐라면서 조문을 거부하면서 뭐 일부 당원들은 탈당 러시를 하고 있다고도 하고 또 탈당 거부 운동도 반대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이런 진영 논리의 어떤 대결로 좀 번져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에 대한 좀 생각은 어떠십니까? 너무 안타깝죠. 예. 왜냐하면 그 진영 논리가 사실은 지금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그 망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사실 피해자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예. 사실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이제 충돌되는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애도를 하는 게 그 자체가 2차 가해가 아니고 그렇다고 그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 자체가 애도를 해도 안 된다라는 목소리도 아닙니다. 네. 그리고 어떤 피고소인의 선택, 죽음은 사실은 그 고소인의 고소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분리되지 않은 채 그냥 어떻게 보면 너만 조용했다면 이제 피해자 혹은 고소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조용했다면 우리 조직은 안전했을 거야 같은 목소리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반작용이 일어나고 그런 속에서 계속 이제 지금 사회가 갈등으로 치닫고 있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한번 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뭐 현재 시점에서 어떤 고소인에 대한 2차 가해는 좀 부디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바람이 듭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은희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고인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대응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그건 예의가 아닙니다. 그런 걸 이 자리에서 예의라고 합니까? 그걸 기자들 질문 똑바로 하세요. 가족들에게 뭐라고 위로 말씀 전하셨나요? 최소한도 가질 게 있고 정신분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지금 한 말씀 주시겠어요? 아이고 이제 더 가서는 이제 하고 싶은 것 좀 하고 살라고. 너 인간이라는 게 답답한데 너무 이렇게 모독적으로 살다 보면 더 가서 하고 싶은 것 좀 하고. 네, 오늘 우리 미래통합당에 어저께 갑작스러운 사태가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가 내년 4월 달이 되면은 이제 뭐 서울시장 보궐선거라든가 부산시장 보궐선거라든가 또 경우에 따라서 또 다른 어느 한 도의 선거를 갖다가 전제로 한다면 대통령 선거에 버금가는 우리가 선거를 해야 됩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거 예의는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피해 호소 여성에 대한 2차 가해와 신상 털기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삼선 서울시장이라는 큰 산 앞에서 두려움으로 인해 수년 동안 용기를 내지 못했을 피해자는 이제 누가 보호해야 합니까?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온 사회가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막상 보면은 48명, 절반이 안 되는 의원들이 이름을 올리신 건데 103명 전원 명의로 해서 당론처럼 이렇게 이야기가 안 된 이유가 있을까요? 어제 저녁에서야 저희가 이런 그 의원들 단톡방을 통해서 참여 의사를 한 분 한 분 이렇게 좀 여쭤봤습니다. 주말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처 확인을 못하신 그런 의원님들도. 그러면 민주당과 통합당 입장이 거의 같은 걸로 보이는데 차별화되는 지점이 있다는 거? 그것은 뭐 차별화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뭐 각자 정당에서 각자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저희는 저희대로. 민주당 여성운동가 출신 위원님들 중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승급을 짓고 계신 분들도 꽤 계시는데요. 좀 같은 위원으로서 어떻게 보시나요? 그럼 저희가 좀 말씀드리죠. 네, 그 속마음까지는 알 수 없죠. 다만 이 피해 여성이 2017년부터 그러면 그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되는 것과 무관하게 따로 조사가 진행돼야 된다는 보시죠? 언론의 추이를 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뭐 즉답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뭘 이렇게 질문을 많아? 코로나19의 해외 유입 확진자가 지난 5월 192명에서 이달 들어 이미 288명까지 늘어나는 등 증가세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 본토에서 입국하는 주한 미군의 확진도 잇따르면서 출발 전 검역이 소홀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친형을 강제 입원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오는 16일에 내려집니다. 2심에선 당선 무효형이 선고돼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 지사의 정치 생명이 좌우될 전망입니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 당사자와 고발인들이 잇따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요청하면서 소집 신청만 5건이 접수됐습니다.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면서 수사팀이 어떤 결과를 내놓더라도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지난달 부산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유치원생이 승용차에 치여 숨진 사고에 대해 경찰이 해당 승용차뿐 아니라 사고를 유발한 SUV 차량에도 민식이법을 적용했습니다. 1차 사고 운전자에까지 확대 적용한 것으로 찬반 양론이 있는 가운데 앞으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최근 국내 코로나19 발생 현황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해외 유입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재유행에 영향이 큽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62명, 이 중 검역을 포함한 해외 유입 확진자가 43명입니다. 3월 25일 51명 이후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는 게 아닙니다. 5월 192명, 6월 323명, 이달 들어서는 벌써 288명으로 증가세가 가파릅니다. 지난달 둘째 주와 이달 둘째 주를 단순 비교해도 한 달 새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유행에 따라서 우리나라에도 해외 유입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개 취업 목적으로 들어왔다가 확진된 외국인이 대부분입니다. 방역당국은 현재 검역 체계상 지역 확산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수도권과 대전, 광주 중심 집단 감염이 계속되는 중이라 해외 유입 환자 증가는 우리 방역과 의료 체계에 부담이 됩니다. 당국은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4나라를 방역 강화 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이들 국가에서 오는 외국인은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내도록 했습니다. 그 입국자 수 중에서 발생하는 확진자 수가 상당히 높은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원 교대 목적으로 들어왔다가 확진된 외국인도 늘고 있어서 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선원에 대해서도 14일간 의무적으로 시설 격리하도록 했습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미국에서 입국하는 주한 미군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출발할 때 검역이 소홀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다음 달로 예상되는 한미 연합훈련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주한미군 사령부가 공개한 코로나19 확진자입니다. 미 정부 전세기를 타고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한 미군 2명과 지난 8일부터 4차례에 걸쳐 민항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9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에도 전세기를 타고 온 장병 7명과 민항기를 타고 입국한 장병 1명, 민간 근로자 1명 등 모두 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주한미군은 확진자들이 다른 사람과의 밀접 접촉 없이 부대 내에서 바로 격리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입국하는 미군 가운데 확진자가 늘면서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확진자 모두 미국 본토에서 입국한 장병이나 근로자로 나타나면서 출발 전 검역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도 제기됩니다. 이렇게 확진자가 계속 늘 경우 다음 달 열릴 것으로 보이는 한미 연합훈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코로나19 이런 것들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우리 한미 간의 후반기 연습에 대한 긴밀한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고 조율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우리 군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지난달 10일 이후 없다고 밝혀 주한미군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노인 복지시설에서 무증상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복지시설 직원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코로나19 진단 검사가 시행됐습니다. 시설 안에서 마스크를 의무 착용하도록 하고 침방울이 퍼질 수 있는 활동은 없앴지만 감염 우려는 아직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빗줄기가 내리는 굳은 날, 광장 한쪽에 설치된 천막 아래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최근 노인복지시설에서 무증상 감염 사례가 잇따르면서 증상에 상관없이 직원들이 검사받을 수 있도록 선별진료소가 설치된 겁니다. 광진구에 있는 노인 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시설 44곳에서 일하는 680명이 대상입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어르신을 옆에서 돌봐야 하는 만큼 밀접한 접촉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 외부에서 시작된 감염이 집단적으로 퍼지지 않을까 우려가 큽니다. 면역력이 약하니까 그런 것도 걱정이 되고, 종사자 입장에서 어르신들이 가족분들하고 같이 사시는데 또 그분들에 의해서 감염이 될까 봐.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탈 때 잡아주고 또 올라가서 의자에 앉는 데까지는 도와주고 해야 되니 조금 접촉이 많죠. 서울 도봉구 데이케어 센터 집단 감염 이후 현장에선 외부 강사의 출입도 막고 침방울이 퍼질 수 있는 프로그램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답답하다는 이유로 마스크를 제대로 안 쓰는 경우도 있고, 많은 어르신이 공동 생활을 하면서 거리 두기가 지켜지긴 어렵습니다. 틈에 이제 그쪽에 어르신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가서 다시 올려드리고, 신경을 그러니까 더 이제 2배로 더 쓰고 있어요. 그렇다고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이 시설을 이용하진 않을 수 없습니다. 70분 정도가 이분들은 집에서 가족들이 다 직장 나갔든지 아니면 독거라든지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이라서 저희가 긴급 돌봄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서울시는 오는 16일까지 복지시설 직원을 대상으로 한 진단검사를 마무리한 뒤 새로 입소하는 이용자와 직원에 대한 검사를 무료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코로나19 혈장 치료제 임상 시험이 이번 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혈장 치료제 개발에는 완치자의 혈액이 많이 필요한데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들이 단체로 헌혈에 나섰습니다. 한영규 기자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완치된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들입니다. 코로나19 혈장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혈장을 제공하기 위해 단체 헌혈에 나섰습니다. 문진표를 작성하고 혈장 공유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버스에 올라 헌혈에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혈장해서 진짜 치료제 개발이 도움이 된다면 저희도 좋고 이제 다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지 않을까. 혈장 치료제는 완치된 환자의 혈액 속에 포함된 항체와 면역 글로불린을 농축해 치료제로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완치자의 혈액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많은 혈장이 확보가 돼야 그 혈장 확진자의 완치자 혈장을 근거로 해서 거기서 유효한 그런 항체 등을 수집을 해서 혈장 치료제를 개발하는 일종의 그 원료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380여 명이 혈장을 제공하겠다고 등록했고 170여 명으로부터 혈장 채취를 완료했습니다. 이들의 혈장은 임상시험을 위한 제재를 만드는 데 사용돼 이번 주 임상시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추가 확보되는 혈장은 혈장 치료제 본 제품을 만드는 데 활용될 예정입니다. 항바이러스제인 렘데시비르가 중증 환자에게 투여되고 있지만 아직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기엔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에서 혈장 치료제가 가장 현실적인 치료제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1학기 내내 이어졌던 비대면 강의로 인한 등록금 환불 요구가 2학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들이 비대면 수업을 중심으로 대면 수업을 병행하겠다고 밝히면서 학생들 사이에서는 휴학을 결정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대면 시험 반대와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며 혈서까지 등장했던 한양대학교. 1학기 종강 직전 학교 측은 2학기 수업 운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온라인 수업으로만 진행했던 1학기와 달리 2학기엔 수강 인원 20명이 넘는 강의는 비대면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수강생 20명 이하 수업과 실험 실습은 대면으로 이뤄집니다. 연세대학교는 수강 인원 50명을 기준으로 대면과 비대면 수업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학생들은 탐탁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일단은 비대면이고 20명 이하일 때만 대면으로 진행한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아직도 코로나는 좀 심하게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해서 학교 측에서 저희 목소리를 좀 일단은 들어줘서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특히 대면 수업도 별로 없는 마당에 방을 구해야 하는 학생들은 주거비 지출이 더 아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휴학하겠다는 학생들도 적지 않습니다. 멀리서 사는 친구들은 뭐 시험 보러 차비 내고 올라오고 월세 계속 나가고 있고 심지어 이제 휴학을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고 저도 그런 거 고민하고 있고 이제 되게 여러 가지 고민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2학기 수업 방식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학교의 경우 학생들 의견은 분분합니다. 2학기는 일단은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아직 코로나도 지금 완전히 개선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 대면 수업이 필요 없는 수업들은 사이버 강의로 진행하는 것도 괜찮은 부분이 있겠지만 실습이 필요한 수업들은 좀 어떻게 방역 대책을 마련해서 현장에서 진행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게 어느 정도 있어야. 방식에서는 엇갈리지만 대부분 1학기 등록금 반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데는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반면 학교 측은 아직 등록금 환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일부 환불하는 학교 외에는 지금 2학기 등록금에 대해서 나와 있는 학교가 없잖아요. 예, 저희 학교도 아마 마찬가지로 다른 학교들이랑 같이 아마 움직일 것 같고요. 1학기 내내 대학가를 달궜던 등록금 반환 요구. 2학기에도 비대면 수업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미국의 전염병 권위자인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백악관의 코로나19 정책 결정 과정에서 사실상 제외됐다고 미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과는 달리 소신 발언을 이어온 파우치 소장이 한 달째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이동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거침없는 소신 발언으로 미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아온 파우치 소장은 경제 봉쇄 해제가 코로나19 재확산을 가져왔다며 경제 활동을 제한할 필요성을 주장해왔습니다. I would think we need to get the states pausing in their opening process, looking at what did not work well,
and try to mitigate that. 코로나19 재확산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경기 부양을 위한 경제활동 재개를 강조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뜻과 어긋나는 말입니다. 파우치 소장은 또 트럼프 대통령의 가을 학기 등교 주장에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계속된 소신 발언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껄끄러웠던 파우치 소장이 사실상 퇴출됐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첫째 주 이후 트럼프 대통령에게 더는 보고를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TV 출연도 백악관의 반대로 일부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코로나19 대처에 힘을 모아도 모자란 판에 정치적으로 분열된 현실을 아쉬워했습니다. One of the problems we're facing is that in the middle of trying to fight an unprecedented historic pandemic, there is still divisiveness. There's divisiveness politically. 백악관의 태스크포스 업무에서는 배제했지만 미 의회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으며 50년 넘게 근무해온 파우치 소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하지는 못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파우치 소장도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과 관련한 현 직무를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620원에서 9,110원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 차이로 최종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앞서 오후 3시부터 열리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에서 심의의 진척이 없자 공익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 구간으로 8,620원에서 9,110원을 제시하고 이 구간 안에서 결정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구간 하한의 경우 올해 최저임금보다 0.3% 높고 상한은 6.1% 높은 수준입니다. 친형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오는 16일에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집니다. 1심에서는 무죄가, 2심에서는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는데 대법원 판단에 따라 이 지사의 정치 생명이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018년 12월 직권남용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TV 토론회 등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혐의입니다. 진단을 의뢰했던 겁니다. 근데 저는 그걸 직접 요청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제 관할 하에 있기 때문에 제가 최종적으로 못하겠습니다. 시간을 아끼셔야 되겠습니다. 1심 재판부는 평소 이 지사 친형의 폭력적 언행을 볼 때 강제 입원 판단 등이 터무니없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지사가 친형 강제 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내용이 거짓이라고 본 겁니다. 대법원은 이 지사의 사건을 2달여 동안 소부에서 논의해오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으로 구성된 전원 합의체로 넘겼습니다. 재판부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기존 판례 등을 변경할 때 사건을 전원 합의체에 회부하는 만큼 이 지사 사건이 대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19일 대법원은 첫 심리를 진행한 뒤 곧바로 종결하고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오는 16일로 선고 기일을 잡았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신청한 공개 변론과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되면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되고 피선거권도 5년간 박탈됩니다. 반대로 대법원이 사건 판단을 다시 하라고 파기환송할 경우 1심과 같은 무죄 취지의 결정이 될 것으로 보여 이 지사는 사실상 지사직을 유지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는 2022년 차기 대선 후보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치 생명을 좌우할 이번 대법원 판단에 정치권 안팎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사건 당사자들과 고발인들이 잇따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요청하면서 소집 신청만 무려 5건이 접수됐습니다. 사건 처리를 두고 대검찰청과 수사팀의 대립으로 갈등을 빚자 서로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며 외부 의견을 듣겠다고 나선 겁니다. 박석영 기자입니다. 애초 윤석열 검찰총장이 소집한 검언유착 의혹 사건 전문수사자문단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지휘로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자문단 소집에 맞불을 놓으며 의혹 폭로 당사자 이철 전 VIK 대표 측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은 받아들여져 대검찰청에서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검찰과 유착해 협박성 취재를 했다는 의혹을 받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도 제보자와 관련한 수사의 적정성 등에 대해 판단을 구하겠다며 별도로 수사심의위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시민위원회는 이미 예정된 심의위 소집으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며 이전 기자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전 기자 측은 실제 피해가 없는 이전 대표 권리만 중요하고 해고까지 당한 이전 기자 권리는 안 중요하냐고 반문하며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는 또 다른 유착 당사자로 지목된 한동훈 검사장이 수사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다시 별도의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한 검사장은 기자와 검찰을 연결한 적은 결코 없다며 가짜 제보를 미끼로 자신을 끌어들이려 한 공작이 이 사건 본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작의 실체를 봐야 협박이나 강요미수 판단이 되는데 피해자인 자신에 국한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이 외에도 검언유착 의혹 고발인인 민주언론시민연합과 제보자를 권언유착 의혹으로 고발한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도 각각 별도로 심의위 소집을 요청해둔 상태입니다. 한 사건에 무려 5건이나 심의위 소집이 요청된 건데 중복 심사나 요건 부족 등을 이유로 대부분 받아들여지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검과 수사팀이 충돌하고 장관 수사지휘권까지 발동되면서 사건 관계인들도 모두 제각각 검찰 수사에 불신을 드러낸 건 분명합니다. 검찰 내부 갈등으로 총장이 수사 지휘에서 손을 뗀 가운데 외부인에게 판단을 맡기라는 수사심의위 요청이 쇄도하면서 수사팀이 어떤 결과를 내놓더라도 후폭풍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부산에서 1차 사고 피해 차량이 초등학교 옆 인도를 덮쳐 유치원생이 숨진 사건에 대해 경찰이 1, 2차 가해자 모두에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먼저 벌어진 교통사고와 초등학생을 덮친 2차 사고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법률 검토 결과를 토대로 모두 특가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에 더위를 식혀줄 비가 내렸습니다. 다만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곳곳에 피해가 발생했는데 오늘 밤 사이에는 영동지방에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산사태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남 해안을 시작으로 점차 비가 그쳐갑니다. 중서부와 남해안은 아침에 비가 대부분 그치겠고 동해안과 남부 내륙은 오후 늦게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하늘이 흐리거나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이 24도, 대전 22도, 광주 24도, 부산 23도로 예년보다 4도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모레부터 주말까지는 장마가 소강 상태를 보이며 찜통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 휴일부터 다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YTN 뉴스나이트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